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48살 A씨가 호퍼라고 불리는 원료 저장통에 떨어졌습니다. 7m 아래로 떨어진 건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5월 사망사고 이후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의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7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층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근로자 한 명이 머리에 돌덩이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양양의 한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전기 작업을 하다 21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일컫는 사망 만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수 규모가 서울이나 경기 등 대도시보다 작은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멘트 제조 공장과 광산이 있는 것이 지역적 특성으로 추정됩니다. 연관을 내는 것이 이곳에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 현장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되지만 노동계는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윤배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권역 산업재해 예방 실천투쟁단 함영주 사무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VCR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지만 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 이 산재 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짚어보고 본격적인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에요. 동해에 위치한 한 시멘트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 전해 들었는데요. 함 사무국장님, 어떤 사고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12월 시멘트 제조업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가동 중인 활송 장치인 슈트브 점검과 기기에 분말 형태로 누적된 코팅된 불순물 제거 작업 업무를 수행하다 양손이 벨트 컨베이어에 협착되어 오른손 손목 아래 전체와 왼손 일부를 잃은 사고입니다. 사고 전에 기기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는 회전체 위험을 인지하였고 위험한데도 조치를 안 해줬다고 원청이 기계를 멈추지 못하게 했다. 언론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24시간 기기를 운전하면서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24시간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가 발생할 요지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사고 발생 위험을 원청 기업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당시 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래 2인 1조 근무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네.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부재했고요.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이제 하청 노동자 5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또 노동자 거기 현장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요청을 했지만 또 이렇게 원청의 입장에서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건 하청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 즉 이른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노동자에게 무전기를 지급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무전기 같은 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전기를 지급했다고 해서 불법 파견이 된다기보다 불법 파견은 구체적인 작업 지시, 업무 지휘 감독,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발주 원청업체가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네. 하청업체와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유지시키고 인지하게 되면 현장 노동자는 공정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인지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인 컨트롤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기기 등 공정에 필요한 조작에 대한 전달 가능한 통신 체계가 형성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회전체 기기의 운전 및 정지 예측이 가능하고 외주화로 인한 원하청 혼재 작업 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개입할 경우 불법 파견, 부당한 경영 간섭 이후로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법적, 경제적 위험 요소를 감안하며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물러선 경영을 또 파견법 제외만을 위한 완벽을 추구해 가는 위험으로 가는 처사는 사회적 재난과 맞물리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동안 비정규직 양산이 불러온 현상이고 열악한 실태를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원청업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 대변인 혹시 저도 이게 불법 파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원청에서 마련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고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 의무를 대할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고 이것이 저는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에 대한 전형적인 핵임 기피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 소규모 사업장은 원청의 사업장 안에서 사업을 이제 일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안에서 원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주나 원청은 갑질을 한 거죠. 네. 안전관리가 이렇게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것도 이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겠죠.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고 또 이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이 피해 구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38조의 안전조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에 보건조치라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해서 이제 그 670개 넘는 조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가 법 제38조에는 안전조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계, 기구, 설비에 따르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안전조치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재조사를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을 해서 법 위반 사실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사 보고서와 함께 이제 송치를 하게 되고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그 궁극적인 처벌에 관한 것은 이제 법의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7년 이하의 징역, 그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고할 수 하도록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고 각 안전조치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법에는
이 처벌에 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후자 말씀하시는 거 근로자에 대한 이 보호 조치.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이제 업무상 재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치료비 일체, 치료비는 물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이 임금을 일하지 못한 기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느냐? 30%는 당연히 이제 그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큰 회사에서는 근재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민간 보험 회사에 근로자 재보상보험이라는 걸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으로.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이 됐으면 특별한 심사 없이 그 30%에 해당되는 보험급여를 바로 지급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이제 산재보험하고 사보험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사고가 난 이 사업장, 공장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 지역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사무 국장님, 최근 발생한 사고들, 주요한 사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 자료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 11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였고, 지난해 30명 정도 사망 중 추락이 15명으로 제일 많고, 부딪힘, 무너짐, 끼임, 질식, 맞음, 깔림, 감전순이며, 업종분류는 건설업이 16명, 20인 미만 사업장이 19명 사망하였고, 영동 지역은 대기업 제조업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또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저 VCL에서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저 전국적인 평균하고 비교해 봐서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VCR만 가지고는 피부에 안 와닿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 프롤로그로 본 VCR 보니까 이 강원 지역의 사망 만인율이 6.6%가 넘는다는데 이 수치는 이 전국 수치의 서너 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너 배가 더 많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강원 지역이 무언가 어떤 요인이 됐든지 간에 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우리 예로 본 뭐 크레인 추락에서 사망했다든지 어느 분이 이제 그 저 우수절단, 좌수골절 같이 이렇게 중대한 재해가 여느 지역에 비해서 훨씬 3배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우리 강원 영동 지역에 관계하는 이 노동 문제를 관여하는 여러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감독관청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그 원인을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앞서서도 자꾸 반복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이제 올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펼쳐오고 있고요. 또 반대 의견도 그 사유가 서로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 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임 대변님. 네, 김용균법이라 부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30년 만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855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는데요. 2020년엔 882명으로 김용균법이 시행됐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때 이 법이 시행됐을 때도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누더기 입법이다라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총괄 책임자,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로 기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를 한 것인데요.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좀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했습니다. 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장의 98.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 수치는 역으로 보면 1.2%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3년 유예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6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데 적용 제외가 된 사례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부분 외에도 또 처벌 하한형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이하 미만인데 최근 통계로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기업 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처벌받은 기업의 이제 벌금형이나 이런 걸 보면 집행유예, 벌금형도 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또 개인 기업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 받을 수 있는데요. 0.2% 한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금 하한형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또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좀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동자분들이 자신이 직접 입증하기보다는 회사 측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약간 입장을 전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제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후퇴한 법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취지에 맞춰서 이 법을 제정했다라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남는 법이 아니냐 해서 실효성에 대한 좀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일단은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보기에는 입법 목적은 같이 하지만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 이거 잘못돼 있어서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현행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 함영주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한 해 중대재해 사망 828명 중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8%가 발생했는데 3년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은 다소 후퇴와 부당하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가지고 현대사회의 복잡한 기업 구조, 경영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세계인권 규약에 포함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때 형벌이 개입될 수 있는 범죄로 보겠다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생명, 건강 침해 등 행정적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 입법 태도를 분명히 한 면도 있지만 산업안전감독관과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입증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목적으로 하였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에 더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운영, 원료나 제조물 취급 과정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범죄로까지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 것만으로도 참 소기의 성과 그대로 입법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훌륭한 법이겠다. 다만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게 효력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호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재판에 맡겨보자 이런 식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의견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뭐 맞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건설 현장은 이제 이 3년 후인 2024년부터 이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회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런 데서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데서 더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데 적용을 배제하면 이게 뭔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제 법이 제정되자마자 이게 틀림없이 이 국민 생명에 대한 이 평등권 침해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들도 다 옳은 말씀인데 우선은 이제 크게 이런 법이 제정됐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또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가 있더라도 그걸로 처벌이 잘 안 됐던 게 현실이고 이런 종류의 법이 2017년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법안을 2017년에 발의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법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중대 사망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뿐만이 아니고 이 가습기 같은 원료나 제조물 또는 뭐 시설물 또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 이런 소위 중대 시민재해라는 이름으로 경영 책임자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기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이 안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세 분 중에는 그나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정의당 임 대변인님께서 이 가장 많은 비판을 내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정의당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안을 먼저 제출을 해놨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또 수정안 내놔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수정안으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정의당 안과 민주당 안 두 개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중점 사항으로 볼 부분은 이제 적용 범위와 시기이고요. 이제 사업주 처벌 대상 및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제외가 됐고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3년 유예되는데 이게 뭐가 위험해질 수 있냐면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쪼개기가 가능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법의 적용이 예외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다는 단서 조항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노동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법적으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 거고요. 또 처벌 대상 중에서는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는 사업대표 총괄자 또는 그리고 안전보건 담당자라고 했는데요. 이 또는이 또 법률적으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이 또는에 의해서 이제 기업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보건 담당자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런 식의 또 기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법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처벌 하한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나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이제 하한선을 뒀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법인 같은 경우도 처벌 하한형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도급 등 공동 의무 중에 봤을 때 임대 부분에 저희는 좀 포함시켰는데 임대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그러면 기업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대를 주겠죠. 이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발주처가 삭제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대 산업개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부분에서 건설업 발주처 삭제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 법에 적용을 받진 않지만 네. 그 사고 현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공무원도 처벌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무원 처벌 조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집배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이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을 하거나 사업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단체 장뿐만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안전에 관한 처벌이 가능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자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형이나 이중체감 책임 전환제 등 삭제 등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제정된 법률이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에 비해서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다 충분히 갖추지도 못했고 또 이 기업주들이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주는 그런 불완전한 입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우리 지금 임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엄청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김 교수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경제단체는 또 다른 이유로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고는 또 다른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혹시 경제단체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 이유나 논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논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예. 뭐 이제 제가 이제 경영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 듣는 바에 의하면 경영계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 이 소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 그래가지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이제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14가지. 요약해서 하면 이제 시행령에 14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면 정확하게 11가지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11가지의 내용들이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회사나 기업의 의무로 된 게 아니고 기왕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쭉 열거가 돼 있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해놓은 것이죠, 이제. 그 자연인의 의무로다가.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우리 임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뭐 담당하는 뭐 임원 뭐 이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또는이라는 건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말하자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을 처벌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그걸 소위 Chief Safety Officer라고 해서 CSO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슨 CF, 최고 무슨 재무관리 책임자, CIO,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CEO가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기업 경영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말하자면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직접적으로 그거를 안전 보건 확보 의무라는 그 의무의 내용을 최고 경영자 개인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부수적으로 처벌이 세네, 무슨, 1년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정해놨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지엽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인로 적용될 때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사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대시민재해라는 말은 용어는 개념은 자주 접하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 김 교수님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좋으려면 세월호 사고라든지 네.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네. 이렇게 교통사고 또는 일반 시설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같이 원료나 제조물 네. 이런 걸로부터 이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을 하는 거, 중대시민재해의 원인 제공자 가운데 그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입니다. 네.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만 덧붙이자면 이 중대시민재해 안에는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대상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러한 조치를 마련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준비 상황은 어떨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각 노동단체나 관련 사업 종사자분들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획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 교수님,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관련 전문 인력도 뽑고 있고 이 관련 분야에 아무래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야에 이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특정 지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력들도 대거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 그 면접관으로 가보기도 그랬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식 공무원도 채용을 실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관청이나 일반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한시 특별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명을 5년짜리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시설물 말하자면 이 고가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또는 터널이라든지 지하철 이런데 안전
관리 실태를 매일 10시부터 4시까지 순회하면서 한 15명인가 정도가 계속 보고 있답니다. 예. 그 서울특별시하고 뭐 우리 강원도하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에 있어서 예외도 없고 또 안전에 있어서는 뒤처지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한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갈까 하는데요. 자, 안전을 위해서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더라도 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지금까지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방안을 모색한다면 어떤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이 문제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 국장님? 예. 하청의 양산은 위험 때문에 외주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산재 사고는 기술적 문제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 싼값에 일시키기 위해 하도급하고 하도급 다단계 구조를 만들어 두기에 재래형 재해가 일어나고 사고 발생 시 원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힘없는 노동자에게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을 지시가 먼저가 아닌 적합한 안전 비용 측정을 통한 안전 작업 계획 또 구축과 충분한 안전에 대한 소통으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한 국장님 말씀하신 거,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기존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조치, 안전계획 필요성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나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좀 그런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임 대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행령 중에 산해 도급을 금지하는 대상을 수온, 납, 카드뮴 등 이제 중금속 및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된 업무 외에 그러니까 외주화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법적인 제도가 충분히 외주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재반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또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기업의 어떤 경영상 이익을 가져갈 때는 그걸 많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자신들 스스로 가져갔고. 하지만 이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 전가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저는 좀 기업이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 형성이나 얘기가 자꾸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 뭐 이런 쪽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문화 개선이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급 업체 같은 경우 외주화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제도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제도가 충분히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보다는 사회적인 이제 전반적인 인식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고 위험의 외주화보다도 위험 작업의 외주화인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 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원청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외주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일련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에만 있어서 이걸 사업이라고 하면 그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 중에는 외부에 일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외부에 일을 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위험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중대하냐, 이제 얼마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느냐, 이제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사고의 확률하고 사고의 이제 그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관리 통제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외주 업무를 싹 없앤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 무역도 다 이제 외주의 이제 일환이기도 한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그 외주를 주면서도 외주 주는 위험의 관리 책임을 누구한테 귀속시켜서 효과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은 일터가 안전하면서도 회사가 이득을 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하게 하느냐고 사업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왕왕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기준이 높았지 낮은 나라는 낮은 선진국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 환경, 위생, 보건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들 우리보다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은 여태까지 이 소위 저임금에 의존했던 대량 생산의 기본 전제는 이 사람 목숨 값을 좀 낮게 여긴다는 사고방식이 부지불식간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해가지고 이 고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게 생산을 해서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국가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지금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4만 불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네. 자,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주화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외주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피할 수 없다면 그와 관련돼서 작업과 관련돼서는 보건, 안전, 환경, 위생 이런 것들의 기준이 고도화됨으로써 위험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안전한 일터 구현과 함께 기업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은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기업 책임만이 아니라 이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협력,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면 어떠한 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함사무 국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법과 정책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깊게 가져야 합니다. 시내 성취의 원칙에 따라 면밀한 사고 조사, 중환제 처벌 원칙이 있어서 입건 대상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강력한 조치에 근거가 마련 또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사람이 계속 죽는다면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사고는 재발합니다. 우리 사회 이웃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터에 내재한 구조적인 위험을 집어내고 예방 대책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해조사 기간의 확대, 구조적인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을 단단히 또 정비하고 기업들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과장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고 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매진하고 시민들의 보통의 의견이 상식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네. 함사모 국장님께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사후 시정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묻기 위해서 재해 조사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구조적인 원인 담긴 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와 재해 조사 기간 확대 및 전문성 있는 조사 기관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지역 노동자는 지자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또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라는 좀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또 시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재해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아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과 제도는 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면 과하다라고 하는 반론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보다 더 안전한 현장이 되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사한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동자, 근로자들이 숨쉬는 그런 공간, 그런 지역,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